의대에 오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과학을 못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어, 영어, 학교 전반에 있는 예체능부터 다양한 수행평가까지 그런 통합적인 역량이 중요하다. 의대에 오게 되면 영어로 수업을 듣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대에 오게 되면 그러한 회화 능력들, 영어를 또 언어답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이고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4년 넘게 총 4권의 책을 썼고 또 강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학군지나 특목고 449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라는 작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다녀왔던 만큼 의대라는 꿈을 꾸더라도 의대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의대생이 되어서는 좀 더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1:1 과외에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이라는 걸 쓰고 또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초등 학생들에게 그걸 전하는 순간 잔소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저의 이야기를 해주고자 최근에는 동화책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점수입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대에 오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과학을 못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1점, 2점도 높다고 해서 차별화를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의대도 마찬가지로 통합 역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그리고 학교 전반에 있는 예체능부터 다양한 수행평가까지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통합적인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다른 대학교 일반과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똑같이 보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1,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빡빡한 시험 스케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공부 루틴이 잡혀있지 않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워낙 해야 할 공부도 많고 그걸 다 소화를 해내려면 기본적인 플래너든 복습이든 나만의 규칙적인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이든 그런 공부 습관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공부 습관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의대에 오게 되면 영어로 수업을 듣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대에 오게 되면 영어로 듣는 수업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나 또 논문들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대에 오고 싶다면 그런 회화 능력들, 그리고 영어를 또 언어답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목별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어에서 당연히 가장 1순위는 독서입니다. 이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도 생각보다 중고등 국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와 중고등 국어 시험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한도 없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느끼면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험은요. 시간 제한이 있고요. 문제를 풀어야 하고 특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고등 국어 시험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은 더욱 힘주어 읽을 줄 알고 불필요한 문장은 빠르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독서가 당연히 독해력이 도움을 주지만 간접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만 가지고는 막상 중고등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꼭 독해 문제집을 접해보셔라 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은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독해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건지 넘어가도 되는 문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독해 원리거든요. 요즘에 초등 독해 문제집들을 보면 이러한 독해 원리가 빠져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요즘 독해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 자체는 많습니다. 근데 독해 문제집을 독서하듯이 푸는 아이들이 많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느끼면서 푸는 이러한 독서처럼 푸는 건 나중에 중고등 국어 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해 문제집을 접하되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용선생 추론 독해나 아니면 국풀 나라샤 이러한 교재를 활용해서 독해 문제집을 접해보셔라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학 선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개념을 먼저 배운다는 건 물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학 실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결국에 근본적인 수학 실력은 정말 어려운 한 문제를 이런저런 풀이 방향도 고민해보고 또 시간을 들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요즘에 보면요, 우리 초등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하니까 그냥 안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것만 시키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힘든 거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해야 한다라는 걸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고력,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심화 문제를 아이가 어려워하더라도 하루에 3문제, 하루에 4문제여도 좋으니까 꼭 꾸준하게 접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강조를 드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법, 독해, 단어 같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영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영어는 국어랑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건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처럼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국어에 있어서 4세부터 7세 아이들에게 국어 문법을 가르치거나 국어 독해 문제집을 풀리거나 어휘 단어장을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국어의 시작은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듣고 그걸 엄마, 아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읽혀주고요. 그리고 7살, 8살 때 받아쓰기를 하고요. 이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어서나 문법 독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영어 원서 많이 접하게 해주시고 영어 영상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회화를 시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본기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영단어 암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고등학생들 영어 과외를 하다 보면 결국에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영단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히 영단어장을 많이 외워오는데 왜 고등학교 때 영단어의 발목을 잡힐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단어 암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이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그 뜻을 하나만 암기해버리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뜻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암기해버린 게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0개, 100개, 1000개가 쌓이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영단어의 학습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단어를 암기할 때는 뜻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만 외우지 말고 여러 개 다 암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 시기의 사회, 과학, 그리고 역사 이러한 과목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기타 과목 취급을 받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 시기에 배우는 것들이 중학교랑 연계가 되는 만큼 초등 시기의 기타 과목이더라도 공부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요. 지금의 초등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기타 과목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 문제집을 전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만 몇 번 읽히고 바로 단원평가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암기라는 건 인풋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도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를 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은요, 머릿속에 그 지식들을 넣는 그 인풋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이걸 문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이 아웃풋이 안 돼서 실제 시험 성적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과학, 역사를 교과서만 보다 보면 왠지 암기가 다 된 것 같고 왠지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 과학, 역사 같은 경우는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격일로 또는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 꾸준히 푸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독서의 장점은 사실 많지만 독서에는 늘 간접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독서를 하면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지만 100%가 아니라 간접적이기 때문에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방학 때는 글쓰기 연습을 꼭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같은 다양한 좋은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어만큼은 글쓰기 연습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어에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악필입니다. 악필 교정. 이 글씨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필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OMR 카드에 서술형 문제를 빠르게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에 글씨체가 예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 시기에 특히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글씨체가 안 예쁜 친구들은 악필 교정기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악필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샤프나 볼펜보다는 연필을 활용해서 글씨체 교정,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의 약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초등 시기에는 분수와 소수, 도형, 서술형입니다. 요즘에 이 분수 그리고 소수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교재 하나를 지정해서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도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 다양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도형 교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플라토 같은 도형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한다면 길버트 스쿨에서 나온 기적특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런 교재를 활용해서 이 도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특히 수학 서술형이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긴 문제를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말들은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아이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서술형이라는 것도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서술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나 혼자 푼다 수학 문장제 같은 요즘에 문장제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서술형이 약하다고 하면 그 서술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교재들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하던 영단어 그리고 문법, 독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데 우리 아이를 집에서 영문법을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EBS 기초 영문법이라는 교재가 입문용으로 잘 나와 있는 교재니까 영문법의 시작을 그걸로 하시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바빠서 영어 원서를 많이 못 읽었다면 이 겨울방학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영어 원서를 접하면서 아이의 독서량을 늘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는 그 ORT 원서부터 해서 다양한 원서들을 접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종이 원서를 계속해서 접하게 해주는 게 힘들다면 리딩 게이트 같은 온라인 영어 원서 프로그램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과학,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문제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꼭 시사 잡지를 읽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 독서평설 첫걸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 초등 독서평설, 시사원정대, 위즈퀴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 시사상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 잡지들이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사회는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학은 저는 꼭 실험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과학이라는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접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에 실험이 있다면 시켜주셔도 좋고요. 실험 학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실험과 관련된 도구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학습 만화 중에서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이라는 학습 만화는
키트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키트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잡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동화나 과학소년 같은 잡지를 읽혀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직접 보는 것의 힘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그런 데도 꼭 같이 데려가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영화라든지 영상들을 같이 활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